삶이란 다른 삶과 얽힐 수밖에 없으며 그 삶의 직무를 바깥에서 바라보아야만 인생의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에 어렴풋이나마 답을 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인격, 행복, 불멸의 위협을 빚는 요소는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관습과 불합리한 집단주의의 흐름에 맞서 주체성과 독립을 유지하는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명성을 얻으면 충분한가? 사랑이 있다면 충분한가? 두 차례의 노벨상으로도 검은 연구복을 입은 여자의 사진에서 뿜어나오는 구슬픈 애수는 보상되지 못하는 듯 보인다. 성공은 충족감을 보장하는가? 혹은 혼인서약처럼 미덥지 못한 약속에 불과한가? 시작과 끝이 무로 장식된 찰나적인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존재의 완전함에 도달하는가? 아름다운 삶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마리아 포포바의 진리의 발견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죽고 당신도 죽을 테죠. 뭉쳐있던 원자들이 바다로 돌아가고 먼지로 흩어진다 해도 우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시를 짓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시와 노래를 창조한 사람은 기필코 죽겠지만 수백 수천 년이 흘러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말겠지만 그들이 창조한 사랑과 시와 노래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김없이 아득해지곤 합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오늘은 우리의 첫 책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첫 책을 내신 두 분, 양지의 전예진 작가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양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전예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즐겁게 얘기 나누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지혜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나에게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최근 제28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첫 장편소설 1미터는 없어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전예진 작가님은 201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어느 날 거위가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최근 첫 소설집 어느 날 거위가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첫 책을 낸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양지혜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 목표는 가능하면 변하지 않고 똑같이 지내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목표를 달성한 것 같기는 한데 역시나 들뜨는 거는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혼자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던가 네, 언제 입고가 되는지 몇 권이 입고가 되었는지 세본다든지 아니면은 괜히 카페에 가서 제 책을 들고 가서 괜히 이렇게 표지를 보여주면서 읽는다든지 약간 그런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약간 초기에 그랬는데 저는 샀어요, 또 책을. 네. 그러진 않으셨고요? 이북은 샀습니다. 네.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또 전예진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책을 내고 사실 한동안 기쁘기도 했지만 좀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소설 쓰는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훨씬 안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책 찾아보고 서점에 가보고 항상 서점 가면 내 책이 있나 찾아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어떤 서점이든 내 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서점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죠. 네, 두 분을 초대해서 첫째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예진 작가님께서는 2020년쯤에 문장의 소리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특집에 출연해 주신 적이 있네요. 첫 책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쁜데 잘 지내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지혜 작가님께서는 문장의 소리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섭외 연락을 받고 어떠셨을지 두 분 다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일을 하던 도중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소비가 와서 너무 기쁜데 사실 그때 일정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날 시간이 되나? 안 되는데?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쁘면서도 약간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좀 패닉 상태가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전예진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좀 신기했어요. 문장의 소리라고 하시니까 정말요? 약간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정도로 네. 제가 20년에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나온 거였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제 책이 나와서 그 이유로 출연을 하게 됐다는 게 진짜 신기하고 좀 영광이에요. 네. 저희도 영광입니다. 먼저 양지혜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1m는 없어.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책에 있는 띠지를 보면 3년 만에 수상작이라고 또 적혀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수상작을 낸 거네요. 네. 또 전예진 작가님은 매 단편소설 발표하면서 차곡차곡 쌓인 작품을 소설집으로 묶으셨는데 이렇게 첫 책을 낸 소감이 어떠신지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내가 이제 소설가가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등단 이후에 그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확 와닿은 게 아니라 좀 점진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등단하고 시상식을 했었던 그 저녁 때 그때 네. 소설가가 되었어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뭐 청탁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소설이 실렸었던 때 네. 네, 그때도 좀 실감이 났었는데 네. 그 책을 내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가장 내가 소설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구나. 이 일이 이런 거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으셨어요? 마냥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당연히 기쁜 일인데요. 네. 네, 이게 앞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무겁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전예진 작가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책을 낸 직후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직후에는 사실 진짜 불안한 마음이 좀 더 많았는데 뭔가 미완성된 작품으로 내가 내놓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떻게 읽어주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네. 그때는 제 소설집을 너무 가까이서 두고 보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좀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네. 어쨌든 제 책이 나와서 제 소설을 읽는 독자분들이 계신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공포감이 좀 생기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좀 거리두기가 되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첫 책을 만들어 나갔던 과정도 궁금한데요. 작품이 책으로 나오기까지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혹은 괴로웠던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시상식을 거친 다음에 책이 나왔으니까요. 네. 시상식 날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나오면서 시상식장에 가면서 어떤 오시는 손님 중에 꽃다발을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은 종이 가방을 하나 챙기면 어떨까? 근데 안 가져오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챙기자 하고 갔는데 정말 너무 많은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네. 손으로 들고 올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꽃다발도 받고 와. 네, 그랬는데 제가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서울에서 대전 터미널까지 그걸 어떻게 들고 오고 터미널에서 다시 집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아저씨께서 너무 놀라신 거예요. 짐을 한가득 들고 타니까 혼자서 네. 그 새벽에. 그래서 네. 무슨 일이에요? 정말 충청도 사투리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뭔지 몰라도 축하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고요. 괴로웠던 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 글을 다시 읽어본다는 건, 네, 그거는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봐야 한다는 것. 네. 네. 근데 대전역까지 어떻게 그 꽃다발 갖고 가셨어요?
터미널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터미널. 네, 도와주신 분이 있었고 일단은 버스에 타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가져갔는지. 그거 이제 버스니까 이제 옆자리에 네.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럴 수 네. 있으니까. 네. 또 전예진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꽃다발이 아니라 그 교정하는 부분에서 예. 저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퇴고를 여러 번 한 소설들이었는데 저는 소설집이었으니까 네. 근데도 계속 볼 때마다 고칠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퇴고는 끝이 없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편집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세심하게 봐주시고 그게 되게 감사하고 진짜 든든한 존재구나 편집자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책을 내는 과정에서는 정말 완벽을 기하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첫 책 표지를 보면 두 분 다 환한 색감의 일러스트여서 그 느낌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데 양지혜 작가님의 1m는 없어. 책 제목과 내용에 걸맞는 격자무늬로 이루어진 표지입니다. 이 격자무늬 프레임 속에는 소설을 관통한 소재들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고요. 전예진 작가님의 어느 날 거위가에는 풀장, 바다, 하늘이 펼쳐진 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지난해 가을에 나왔는데 요즘에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딱 표지가 눈에 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표지는 마음에 드셨나요? 네. 그럼요. 네. 사실 시안을 먼저 받아보게 되잖아요. 네. 그때 저는 카페에 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사람이 많았었는데. 네.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보시면은 그림도 그림이지만 색감이 따뜻한 색감하고 차가운 색감이 그라데이션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게 마치 그 온도의 차가움과 따뜻함? 그런 뭔가 그 획정할 수 없는 측정을 나타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색감도 예쁘지만 그렇게 표현을 또 시각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예뻤어요, 너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예진 작가님도 표지 마음에 드셨죠? 네. 저도 말씀해주신 대로 여름이랑 어울리는 표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소설집에 실린 소설이 왜인지 여름이랑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느낌으로 딱 청량하게 펼쳐보기 좋은 표지로 나와서 좋았습니다. 네. 이제 다시 또 표지 때문에라도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두 분의 작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혜 작가님의 1m는 없어는 극한의 정확도를 추구하던 그녀가 등장을 해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5cm의 길이의 선분을 자로 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자의 위의 눈금에도 분명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0이라고 해야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뭉툭한 연필심의 두께 또한 정확한 선분의 길이를 재는 것에 방해가 되고요. 그때부터 늘 한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측량을 갈망하던 그녀가 커가면서 점점 측량의 천재로 거듭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녀가 실종되고 그녀 주변의 인물들이 그녀의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실종에 얽힌 뒷이야기를 또 파헤쳐나가기도 하고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곳곳에 측량, 숫자, 수학에 관한 사유가 많이 등장하는 소설인데요. 어마어마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 소설은 제목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기차 안에서 그냥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1m는 없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면 어떨까? 네, 이 생각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도량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막연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데 좀 관심이 있었달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제목이 저한테 오면서 그러면 이 기회에 좀 알아보자 하고 자료 조사부터 하면서 네.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소설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도량형에 왜 관심이 있었는지도 너무 흥미로운데 혹시 이과 나오셨나요? 네, 방금 사실 들어오기 전에도 전예진 작가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뭔가 중간계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법학이 딱딱 떨어지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사실은 그 회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것이 법에 맞는지 합치하는지 네. 합치하지 않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항상 모든 현상들이 딱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도량형도 사실은 법으로 결정되는 표준이기 때문에 뭐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느낌은 오습니다. 네, 또 전예진 작가님 작품집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느 날 거위가 표제작인데요. 군부대로 치킨 배달을 갔던 주인공이 군인으로부터 거위 한 마리를 받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치킨집 부부는 거위를 먹을까 하는 와중에 장준태라는 병장이 거위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잡아먹지 못한 채로 가게에서 키우게 됩니다. 거위는 닭다리를 좋아하고 소주를 마시는가 하면 또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곤란한 행동을 일삼는데요. 또 재치 있는 입담과 섬뜩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작품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소개만으로도 너무 흥미를 가질 것 같은데 이 작품을 표제작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표제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이 어느 날 거위가라는 제목이 이번 소설집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표제작으로 정하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직접 뵈니까 매우 좀 내성적인 캐릭터이신 것 같은데 네. 이 소설 쓸 때 막 이런 걸 다 풀어내시나 봐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되게 작품하고 조금 이미지가 달라서 너무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어느 날 거위가는 사실 제가 꿈을 꾸고 생각한 소설인데요. 그게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꿈에서 친구랑 걸어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네. 근데 거위로 변한 사람들을 잡는 폭력단 같은 무리더라고요. 근데 옆에 친구를 봤는데 친구가 거위로 변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여차저차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네. 뉴스를 트니까 거위로 변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나는 거위가 안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꿈에서? 네, 꿈에서 다른 생각보다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다가 잠에서 깨가지고 이 생각이 너무 잔인하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계속 곱씹다가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꿈을 어떻게 꾸는 거예요? 저는 맨날 그냥 그저 그런 꿈을 꾸는데. 네, 확실히 소설가 분들 꿈도 남다르시네요. 양지혜 작가님의 1m는 없어 속에서도 활발한 상상력, 잘 가공된 거짓의 이야기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현실에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12자리 체중계나 찌그러지지 않는 버거나 납작, 양상추 이런 측량의 천재 그녀가 발명해낸 목록들이 좀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정말 어떻게 떠올랐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두 분 작가분들이 너무 상상력이 재밌어가지고 조금 꿀팁처럼 이렇게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잡학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어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면은 별의별 거를 다 보는 것 같아요. 네, 알고리즘도. 그래서 제 알고리즘이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이상한 것도 많이 뜨고 네, 그렇기는 한 다양한 것들이 뜨는 편인데요. 의식적으로 이런 것을 끌어왔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쌓아왔기 때문에 네, 무의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왜 햄버거냐, 왜 버거킹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사실 좀 들었었는데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햄버거는 가장 대중적인, 그러니까 세계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음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잘 되어 있고,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면은 사실은 어디여도 상관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저렴하니까 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피소드를 결정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양상추 같은 것도 기왕에 패스트푸드라고 한다면 아예 정말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양산형으로. 네,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쓴 것 같고요. 네. 체중계는 정말 측정을 네, 소재로 하면서 체중계를 안 다루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온도계나 체중계나 이런 것들 하기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어디까지 측정을 해야 하나. 네. 근데 결국은 기술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러면은 어감상 10자리보단 12자리가 더 와닿는 것 같아서, 네. 입에 붙는 12자리로 결정했습니다. 아, 네. 확실히 숫자가 어디까지의 정확함을 보여주나 하는 것들은 되게 과학적인데 은근 한계가 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전예진 작가님의 소설집에도 낯설고 기이한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팬티에서는 사람들의 팬티가 열매처럼 나무에 걸려있고, 점심 같이 먹을래요? 에서는 직장 상사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점심을 먹고, 좋아질 거예요. 에서는 남편의 몸이 음식물이 상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부패하고 썩습니다. 몸 주변으로 날파리가 꼬이고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서 피부가 쉽게 찢어지기도 하는데요. 환상적이고 독특한 설정들이 돋보여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도 이런 상상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소설적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지금 뵙기로는 전혀 이런 소설 안 쓰실 것 같은데. 너무 흥미롭네요. 네, 평소에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 네, 약간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상황에서 상상을 많이 하나 봐요. 네. 네, 약간 상상을 하다가 이거는 소설로 써야겠다 하면은 적어놓고 거기에 살이 더 붙으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영감을 얻는 부분은 소설마다 다른데 네. 팬티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되게 추운 날 어느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가로수 하나에 팬티가 한 장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저기 팬티가 걸렸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네. 날씨가 잠깐 환기하다가 수도관이 동파할 수 있는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널어놓은 팬티가 떨어졌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근데 나무에 일부러 팬티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팬티를 나무에 거는 유행이 생기고 그 유행이 싫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할 용기는 없는 강상미라는 인물이 나오는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이네요. 나무에 팬티가 걸려 있는 것은. 네네. 너무 진짜 이상한. 네. 또 두 분께 공통적으로 궁금한 점, 그러니까 독특한 설정이나 잘 꾸며낸 거짓의 설정들을 이제 가지고 진행할 때 설정을 먼저 떠올리고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려고 설정들이 와서 붙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일단 글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과정을 어떻게 쓰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네. 어떤 것이 먼저인가는 저는 설정하고 서사가 이야기가 크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너무 자기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설정이 먼저일 것 같긴 한데 거의 동시에 만들어지는 편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네. 네. 그래서 서사에 크게 그리고 너무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번 소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사나
플롯에 너무 집중하려고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바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서사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멈춘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드리기가 정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네. 또 작가님 어떠세요? 저도 진짜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굳이 따지자면 설정을 먼저 떠올리는 편인 것 같은데 설정을 떠올릴 때 이미 그 안에 인물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설집에 실린 소설 중에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아이가 물로 가득 찬 베란다를 내다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렸어요. 근데 이제 설정에 집이 물에 잠기고 그걸 보는 아이라는 설정이 잡히니까 네. 자연스럽게 혼자 집에 있는 아이, 그러면 아이가 혼자 집에 있게 된 이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네. 네. 이 부분은 좀 다들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두 분 작가님들 각자의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나 유달리 마음이 쓰이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양지혜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제 화자가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녀를 회상하는 첫 장면, 5cm. 네. 그 장면인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만든 캐릭터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특히나 안쓰러워요. 그녀의 삶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한데 네. 얼마나 그 초등학교 2학년이면 굉장히 작고 그런 아이인데 네. 제가 그런 상황에 놓았다는 것이 참 미안하고 안쓰럽고요. 네, 심지어 본인 스스로 말을 하지도 않잖아요. 네. 일기를 좀 인용하기는 하지만 그녀의 시선에서 본 일기, 그 다음에 또 그 나라는 화자가 보는 그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직접 말할 기회도 없는 그녀가 조금 마음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전예진 작가님은? 저는 귀경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을 좋아하는데요. 눈이 오는 어두운 도로에 가로등이 깜빡이고 거기다가 마지막 서술도 섬뜩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귀경이라는 소설은 명절에 아버지 고향에 내려갔던 주영이라는 인물이 네. 서울로 돌아오면서 겪는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이 소설은 코로나 시기 전에 쓴 짧은 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다 보니까 명절의 풍경이 너무 급격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더 달라지기 전에 이걸 발표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넣게 되었고요. 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납치한다는 그런 상황이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애정하는 소설입니다. 네. 그 두 분 작가님들 첫 책을 출간하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 검색해 보셨나요? 인상 깊었던 리뷰나 반응이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많이는 안 해봤고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조금 찾아봤는데요. 네. 가장 감사했던 거는 인스타그램에서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만드는 작가를 만났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이거만큼 찬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버거킹인가요? 라는 질문을 몇 번 받았는데 밝히자면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작품을 기대한다면 계속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에너지를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전예진 작가님은? 저는 검색을 되게 자주 해보는데요. 네. 네. 재밌게 읽었다는 리뷰를 보면 막 저도 모르게 웃게 되고 그러는데 지난달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무아의 계절이라는 서점에서 네 분 정도를 모시고 북토크를 했어요. 소규모로 하셨네요. 네, 완전히 소규모로 했는데 저는 제 책을 읽은 독자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거의. 네, 근데 어떤 독자분이 책을 갖고 오셨는데 네. 그 책에 인덱스 스티커를 막 이렇게 붙여놓으신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어떤 부분은 밑줄도 그었다고 막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감상보다 그날 본 그 책이 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네. 그분 소설 쓰시는 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와, 그러면 진짜 엄청 적극적으로 독서를 해주셨네요.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양지혜 작가님의 1미터는 없어 작가의 말에 보면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교 건너기 챌린지. 어떤 육교들을 건너신 걸까요? 네. 예, 저희 집 근처에 육교가 많습니다. 네, 한 반경 1km 안에 3개나 있는데요. 네. 그렇게 육교가. 네, 난이도가 다 달라요. 네, 그 가장 어려운 육교는 약간 산발이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 번 건너면은 2번을 꼭 2면을 건너야 되거든요. 상판 2개를. 그래서 이게 그 상판이 붙어 있는 부분은 떠 있고 그 밑엔 지하차도고 그리고 한 10차선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안 날 때는 가까우니까 거기를 건너기도 하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기도 해서 사실 난이도가 제일 낮은 육교는 노을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러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뭐 최종 목표는 한남동에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 작가의 말에. 아직은 요새 한남동 갈 일이 없어서 가지는 못했는데 너무 더워지기 전에 한번 이제 요새 괜찮아진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각종 육교 소개 감사합니다. 네, 전예진 작가님도 약간 보시기에는 공포가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공포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보다 공포심을 느끼는 게 별로 없는 편인데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근데 의외로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데 밤에 2m까지 깊어지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점점 깊어지는 걸 보니까 막 공포심이 들면서 바닥을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두려움이랑 동시에 막 두근거리는 감각에 재밌기도 해서 바닥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여러 번 수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왠지 그 바닥이 안 보이는 것이 주는 어떤 공포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셨다고 하니까 역시 겉으로 볼 때랑 되게 또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네.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